할게요. 통증이 주는 메시지, 두통이나 기관지가 아플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고 내 몸의 통증에도 한번 집중해 주세요. 혹시 아픈 부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두통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번에 두통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내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물어보라. 자신을 용서하고 잘못을 잊어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편두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편두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생긴다. 자신을 혹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노가 쌓인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편두통을 느끼는 즉시 자위행위를 하면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성적 쾌감은 긴장과 고통이 사라지게 한다. 자위행위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을까. 혹시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아침부터. 그렇지만 그냥 편두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잊어주세요. 정말 깜짝 놀랐네. 네, 부비강에 생긴 문제는 코 주위, 얼굴 정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너무 그런가?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 코 부비강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네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자신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고 좌절감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남에게 넘겨준다. 그 누구도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마인드에서 생각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경험과 현실,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의식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 목과 목구멍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다. 아주 많은 것들이 목을 거쳐가기 때문이다. 목은 다른 사람과의 관점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대표한다. 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물의 한 면만 바라보는 고집쟁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문제 상담소로 알려진 버지니아 세티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구를 한 결과 설거지를 하는 사람과 설거지에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250개가 넘는 설거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설거지 하는 방법이 250가지나 있대요. 목구멍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등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목구멍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권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목구멍이 따가우면 틀림없이 화가 났다는 뜻이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기도 한다. 후두염에 걸리면 당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다. 후두염에 걸리신 분 계세요 혹시? 목구멍이 따갑거나 지금 화가 나셨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대요. 목구멍이 그리고 또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목구멍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성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목구멍은 우리가 창의력을 표현하는 곳이자 우리의 창의력이 멈칫거리거나 주저앉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종 목구멍이 따가울 때가 있다. 세상에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부모님을, 배우자를, 연인을,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쓴다. 편도세움이나 갑상선염도 창의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다. 목구멍에 있는 에너지의 중심은 5번째 혈인데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하는 중에 있거나 변화하려고 애쓸 때 목구멍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난다. 자신이 재채기할 때나 다른 사람이 재채기할 때 잘 살펴보라. 재채기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저항과 고집인가? 아니면 변화 과정인가? 강연회에서 나는 재채기를 자아 발견의 도구로 사용한다. 누군가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목구멍을 만지면서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거나 나는 변화하고 있어 라고 말하라고 시킨다. 목이 아프신 분, 목이 아프시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하시면 나는 변화하고 있어,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주세요. 네, 오늘의 명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명상은 오늘 화권은 195쪽인데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몸에 대한 명상이거든요. 올렸을까? 이걸까? 아니야. 이건 제가 내일 꼭 올릴게요. 제가 하는 거 오늘 따라해 주세요. 짧아요. 짧으니까 충분히 따라줄 수 있을 거예요. 몸에 대한 긍정 확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한 번 좀 더 할게요.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오늘 말 너무 좋은데요? 저는 목구멍이랑 우리 큰형이 밖에 사는데 그냥 깰 줄 깜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목구멍이 아프진 않아요. 저는 어디가 아프더라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시크릿에서도 하라고 나왔거든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크릿도 지금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두 책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매일 읽는다는 이 시크릿 성공습관 160쪽이고요. 책이 있으신 분은 160쪽 펴주시면 되고 Today's secret is about to think unpleasant thoughts are like putting bad substances into your body.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몸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쾌한 생각을 절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며 자신이 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슬프도다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사람이 몸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면 그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관점을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기기 전에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음을.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생체 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뇌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몸에 어떤 증상을 끌어당겼든 지금 바꿀 수 있다. 내면, 외면 모두. 지금부터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해져라.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해져라. 행복은 느끼는 상태다. 당신에게는 행복 버튼이 있다. 지금 버튼을 눌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떼지 마라. 이거 줄 거놔야겠다. 여러분에게는 행복 버튼이 있어요. 네, 나에게도 행복 버튼이 있고요. 지금 버튼을 눌러도 눌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떼지 않을 겁니다.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기를 써서 병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나는 신장이 재생되는 사례도 봤다. 암이 낫는 경우도 봤다. 시력이 좋아지는 일도 봤다. 19분이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책 내용도 재밌어서 여러분, 우리 이거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조금 아니다. 내일 할게요. 너무 조금 읽었나? 너무 오늘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쁜 물질을 몸에 집어넣는 것 같고 지금 몸에 어떤 증상을 끌어당겼든 바꿀 수 있고 제가 지금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난 허리가 다 나았어. 허리가 완전히 다 나았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허리를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건강의 비밀. 오늘 이 인사이트를 주는 글에 대한 것도 재밌어요. 나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서 공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네, 혹시 츠타야 가보셨어요? 츠타야 서점, 일본에. 정말 많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기도 했는데 공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유현준 교수님 맞죠?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홍대 교수님 책도 많이 내시고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특히 사계절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답시고 독서실에 가다 놓고 계속 공부만 한다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연을 많이 보게 하고 이게 제가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그 책을 보면 츠타야서점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임신했을 때 태교 여행으로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퇴사준비생의 도쿄에 나온 곳들을 방문을 했어요. 롯본기에 있는 거기 뭐지? 혹시 연수님 여기 계시나? 제가 굉장히 마우리치
기억이 안 나. 연수님 계시나요? 연수님 안 계시네요. 네. 네. 거기 있는데 굉장히 그 도쿄 타워 같은, 도쿄 타워 말고 롯본기 타워? 가까이 이틀 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2년 전 일, 3년 전 일을 생각하려니 더 안 되네요. 네. 제가 브런치도 쓰고 그랬는데 또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이렇게 창이 확 트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워크 같은 곳이 그런 곳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로 따지면 정말 약간 좀 굉장히 멋진 댄디하고 그런 멋진 스터디 카페의 약간 변형된 형태? 거기에 책도 많고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엄청 창이 넓고 뷰가 좋아요. 그리고 천장이 높아요. 그런 데서는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유현준 교수님 그거는 또 따로고 아무튼 얘기를 하다 섞였는데 그만큼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는데 그래서 사라지는 오프라인 공간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공간은 많이 또 생겨나기도 해요. 이 공간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글입니다. 공간의 미래, 한쪽은 폐업, 한쪽은 리뉴얼,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찾는 이유입니다. Today's insight is about the future of inside space. One closed, the other renewed. Why post-corona people are looking for offline space? 앞으로 카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스타벅스 18년을 만든 공간 디렉터의 답. 이분을 인터뷰를 한 거고요. 재밌을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세 줄 요약을 먼저 드리면 18년간 스타벅스 재팬 매장을 만든 공간 디렉터 다카시마 마유라는 분이 있어요. 2년 전에 공간 설계 회사 파커즈로 자리를 옮겼는데 카페 이외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파커즈 사무실에 그와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공간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카페와 오피스는 어떻게 변할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시대. 사람들은 왜 오프라인 공간을 찾는 걸까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질문의 해답을 모색해 봅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꼭 책방을 열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기부로도 이루어지고 되게 그런 걸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에코를 표방하면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그런 책방을 열고 싶어요. 기부도 하게 하고 빌려가면 알아서 가져오고 그렇지만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좀 큰 그런 책방을 열고 싶고 거기서 강연도 하고 뭔가 아이들도 돌보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불가능한 건 없죠? 정말 저는 좀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역차별, 완전 역차별. 정말 부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학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학대를 받으셨다거나 정말 역차별의 끝장판인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고요. 이런 걸 하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긍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난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1시간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쩌겠어? 네. 쇼핑을 위해 가게를 방문하는 대신 컴퓨터에 창을 엽니다. 물건을 고르고 점원과 대화를 나누는 대신 몇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게는 어디 간 걸까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라인 서점들이 맹위를 떨치려 할 때 거리의 서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을 나서지 않고 책을 살 수 있게 된 시절.
책방은 그만큼 위태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를 말하던 책방은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질문을 받고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에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모든 게 변해버린 듯 싶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지금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 시작된 이야기도 합니다. 모두가 애프터를 쫓기에 바쁜 지금 사실 정답은 before, 어제에 있는 게 아닐까요? 3화를 안 읽었는데 3화 결국 혼자 이겼다는 평을 받으면서 코로나를 돌파한 스타벅스 재팬. 이 핵심에는 마음 편히 머무는 개인의 자리를 만드는 서드 플레이스 전략이 있다. 이 앞에 것도 한번 봐야겠어요. 스타벅스 재팬이 지켜온 공간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스타벅스 재팬에서 18년간 매장을 만들어 온 다카시마 마유와 이야기를 나눴고 100년에 한 번이라는 이 재개발이 100년에 한 번 있는데 이 100년에 한 번 있는 재개발이 요즘은 한창이라고 해요. 재개발이 100년에 한 번 있는 도쿄가 보통 그런데 그는 18년 동안 스타벅스 공간을 디렉팅했고 2019년 가을 파커즈라는 곳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것이죠. 이 파커즈는 일상의 공원의 편안함을 모토로 하는 공간 설계 컴퍼니입니다. 서드 플레이스를 만들기에 18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시절에 공원을 바라보는 일상, 두 번의 강산의 세월을 보내며 그가 찾은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원포태산도 숲을 풍성한 파커즈 사무실에 그에게 길 잃은 공간의 지금, 그리고 내일을 물었다. 공간은 사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꽃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대신 직접 꽃집, 카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통해 그 이유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 아무리 코로나가 닥치고 막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올 때도 재미있는 건 맛집엔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그 의자 수를 줄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머나 29분이다. 여러분 내일 마저 할게요. 세종에요. 네, 어이구 시간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 여러분들 시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